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정희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애니메이션, 게임, 가상현실의 C레벨을 경험을 하였고요. 그라비티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아 상용화 전부터 나스닥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 현장에서 제작자로서 어떤 경영자로서 그다음에 VC로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사는 전통 콘텐츠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콘텐츠에 더 힘을 많이 실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작이 있는 경우에는 만화지만 그게 이제 다시 피처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패드로, 가상현실로 진화되면서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같이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그 앞단에 기술이 바뀌는 앞단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기업이나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탄생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AR, VR, HMD가 굉장히 투박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지만 20년 뒤에 지금의 핸드폰을 대체하는 기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쿠링 캐릭터 IP를 가지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가상현실에서 뭔가 내 말도 알아듣고 나한테 뭔가 반응을 하는 어떤 살아있는 캐릭터를 제작하려고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요. 메타버스 교과서 플랫폼으로 피보팅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스튜디오로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 영업, 개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쿠링 VR 코딩 캠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피보팅하면서 첫 공식 출시된 쿠링 VR AI 코딩 어드벤처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쿠링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실리콘밸리 펀드에서 포메이션 8이라는 펀드에서 일할 때 저희 펀드에서 오큘러스에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비즈 모델 발굴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상현실이 아이패드, 타블렛을 이룰 차세대 미디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때 많은 게임 회사들이 조금 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브레니를 창업하게 됐고요. 지금의 메타버스 아주 초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제가 가상현실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고,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은 어떤 그런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구현 기술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전공은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전공은 디자인으로, 문과 전공은 시나리오나 운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당연히 좀 디자인이 강한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고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느 딱 한 분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인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보면, 첫째는 일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내 업무 영역 이외에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 다른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둘째는 공용 소프트웨어와 엔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완성할 때까지 소프트웨어가 15종에서 20종 정도가 보통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인터랙션까지 고려한다면 유니티나 얼리얼 엔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3D 모델링만 하면 이 모델러의 일이 끝났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니티라든지 이런 최적화 부분까지도 작업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영역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용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인터랙션에 있어서 그 유니티와 그 얼리얼 엔진의 이해는 좀 필수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모바일 베이스의 어떤 초급자들이 시작을 하신다면 그 유니티를 좀 엔진을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요. 셋째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나의 결과물을 낼 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가 1년이 다르게 발전을 하고 또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벤치마킹하고 공부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VR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과 3년 만에 3세대 기어가 나올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 때마다 컨텐츠나 기술도 같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분야 중에서 지금 이 메타버스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기술과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표준이 없고 배울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질 산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됐으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도전해도 한 3년 만에 좀 전문가 영역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땅끝마을 해남에서 배 타고 한 40분 들어가서 저희 쿠링 IP를 가지고 넙도초등학교라는 데서 콘텐츠를 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처음 가상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왜 VR이나 이런 서울 애들이 이미 다 체험해 본 거를 체험을 못할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광주에서 장애인 진로 직업 체험 페어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이제 컨텐츠를 갖고 시연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키를 못 눌러요. 손이 안 되지만 저희 부스의 줄이 제일 길었습니다. 장애우들도 굉장히 가상현실이나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체 브랜드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꼈고요. 마음속으로 약속한 게 앞으로 시간을 내서 VR이나 메타버스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제가 직접 나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라든지 어떤 이런 가상현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 전공자의 경우는 굉장히 메타버스 분야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실시간 데이터들의 통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통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전공자들보다는 이 기술과 서버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신 전공에 관계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놓으시면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직업적 미래에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금융,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방송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추세로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술 쪽에 게임 쪽에 좀 편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이 기술이 게임 쪽이 아니고 막 부동산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쪽이 다 메타버스랑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인력이 모자라진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니티 엔진이나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판교에서 가장 고가의 연봉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기회가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도 지금 계속 부족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괜찮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별로 일에 로스가 없는 직업,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도 일의 로스가 거의 스케줄의 로스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20년 동안 개발도 해봤고 애니메이션 PD도 해봤고 VC 생활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 컨텐츠 업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만큼 멋지고 흥분되는 직업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생 기록 하나 세웠는데 한 52시간 동안 연속해서 잠을 안 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만든다고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한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그렇게 밤을 샐 정도로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대학 졸업 후배들을 만나면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직업이 있다고, 네 직업은 메타버스 안에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가 전공이나 배경이나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군지통신사령부에서 전파 측정 장비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용, 관리, 유지 보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영식입니다. 전후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마친 뒤 육군정보통신장교로 33년간 군부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관련 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대학교 때는 무선 설비 기사를, 그리고 군 복무를 하면서 정보통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사, 전자응용 기술사, 그리고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자격증 3개를 취득해서 기술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지통신사령부에서 육군, 해군, 공군 이 부대들이 운영하는 무기 및 전력 지원 체계의 무선 장비들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한 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서버,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장비 관리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 관리, 전파 분석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업무 특성상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은 정보 보호에 우수한 단독망으로 국방망, 전장망 등 비밀 체계망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보안 솔루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또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군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자 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기능사 자격증 2개를 취득하였고, 대학 시절에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해서 군에 입대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육군 3사관학교에서 육군 정보통신장교 모집 공고를 보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육군 정보통신장교 소위로 1999년도에 인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과 후방 부대들이 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면서 각종 계획 수립,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 장비 운영 유지 사업 등의 업무를 33년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군 장교에서 전역을 하고 군의 공무원인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전파 측정 분석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으로는 정보통신 이론, TCP/IP, 데이터 통신, 정보 보호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로는 네트워크 장비 구성, UTP 선로 구성, 광 케이블 연결, 산 스위치 구성, 스토리지 연결, 라우터 설치, SCTP 프로토콜, ICMP의 핑, 트레이스 라우터 등에 대한 습득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배움이 있고 소지자는 당연히 유리하기에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준비로 정보통신 이론을 습득할 수 있고 실기평가를 통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로서 공인된 인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이 있고, 이수할 과목으로는 통신이론, 디지털공학, 통신공학, 정보보호, TCP/IP, 데이터 통신 등에 필수적으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 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서에만 사용하는 전파 관리 체계인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 우리 부서에서 구축된 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다른 군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훈련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실습을 충실히 하면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관리 지식 습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 기술과 최신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실습과정 기간에 학교에서 협조해준 기업에 실습 가서 경험을 쌓은 것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으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 6G 이동통신, 메타버스, 양자통신, 양자암호,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등의 모든 제조나 산업 분야에 ICT가 접목되는 것이 필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ICT의 가장 기본은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 업무 분야에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정보통신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였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이 엔지니어라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수준별로 도전하여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항상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의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리세일즈와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윤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공, 의료, 게임, 엔터프라이즈, 금융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온프레임 기반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구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규로 구축하거나 전환을 하시고자 할 때 고객들에게 클라우드의 많은 장점과 기능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전환 및 구축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먼저 고객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지이즈 사업 모델과 서비스 구성도, 특화된 기능들, 또 관련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해서 평소 조사를 하거나 고객과의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과 페인 포인트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클라우드 기능과 솔루션을 담은 투비 모델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임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클라우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테스트하고 기능 검증을 하고 서비스 런칭을 할 때까지 고객과 계속 소통하면서 가이드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자바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개발자였고 다양한 오픈소스를 회사 내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중에 클라우드의 개념과 가상화 등 관련 기술에 관심이 생겼고 향후 유망한 분야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고요. 마침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네이버 서비스를 운영하던 가상화 기술과 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저 또한 과감하게 클라우드 사업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의 팀원들은 다양한 이력과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가 포함하는 영역이 매우 넓어서 각 구성원마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개발자의 경험을 살려 데브옵스와 MS 분야의 강점을 가진 그런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부의 규모가 적고 인원이 적어서 클라우드의 상품에 대한 사용 가이드도 만들고 기초 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제안서 작업도 하고 고객과 만나서 컨설팅과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었고요. 현재는 업무가 점차 세분화되어서 프리세일즈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하는 시점에 즉시 서버를 생성한다거나 트래픽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스케일링 한다거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파스, 사스, 아이아스 상품들을 블록을 맞추듯 구성하고 이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의 개념 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된 지식, 기술들을 경험하고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무료 크레딧이나 프리티어를 이용해서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각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무료 온오프라인 교육이라던가 실습 과정이 포함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렵지 않게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산업에서 필요한 인증 가능한 자격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세일즈 및 컨설팅 업무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이슈와 현황을 파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은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투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객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이슈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팀 내 동료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기술 엔지니어 팀, 기획팀, 구매팀과도 협업하여 해결 방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원만하게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공공이나 금융, 엔터프라이즈 쪽 고객들을 만나보면 온프레임 기반에서 사용하시던 특성화된 기능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하길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온프레임 환경에 맞춰져 있는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특성과 환경을 고객에게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온프레임에서 클라우드 이전을 완료하고 난 후에 이전보다 서비스 장애 건수도 줄어들고 성능이나 품질 향상을 체험하고 클라우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본 후에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끼고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는 고객 비즈니스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유명한 서비스일 경우 은근한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통신 전공자라면 네트워크 영역의 전문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아이아스, 파스, 사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영역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핸즈온 교육이나 온 오프라인 무료 교육들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한 분야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메타버스,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이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같은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러한 미래 기술들을 위해 온프레임에서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프라와 기술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맡기고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다양한 신기술들이 발전할수록 클라우드는 함께 발전하고 그 영역이 확장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축을 위한 SI 직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신 운영해주는 MSP의 역할도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데이터의 보안 이슈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금융, 공공사업부들도 규제가 풀리면서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통해 많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영업은 많은 고객에게 클라우드의 장점을 소개하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고 기술적인 해법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직업은 신입보다는 경력이 오래된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을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검색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하는 일에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분야나 기술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면 고객에게뿐 아니라 팀 내에서도 중요한 경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세기술에 근무하고 있는 김남한 상무라고 합니다. 안세기술은 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저는 특급 감리원으로 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주로 해왔던 일은 약 25년 정도 해양 항만 분야의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우리가 카카오 네이비 통해서 그 차량 이동을 볼 수 있듯이 바다에서도 선박의 그런 이동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 표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대, 항로 표지에 대한 집약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등 구축 사업의 감리 및 설계를 수행해 왔어요. 그리고 현재 또 해양뿐만 아니라 철도 분야, 우리가 KTX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고속철도라든지 그리고 일반 철도,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에 구축되는 광, 전성선로라든지 그리고 무선 설비, 지하철에 태그하는 그런 AFC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런 시스템 구축의 책임 감리원, 그리고 사업의 책임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특급 감리원으로서 회사에서 철도, 그리고 공항, 해양, 항만 분야의 정보통신공사 기술 지원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라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는 감리 업무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비상주를 하는 기술 지원 업무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은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전체적인 설치되는 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본 설계,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최종 그 공사에 대한 감리 단계로 1년의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지니어링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는 공사 계획에서 준공까지 여러 가지 공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설계 도면, 내역서 검토, 그리고 현재는 안전에 대한 그런 재해 예방 대책까지도 그런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우리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이 돼서 원하는 고객에게 납품, 인계, 인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감리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보통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 제가 취업한 곳이 아파트 현장에 군해통신설비공사의 시공 현장이었어요. 군해통신설비공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군의 통신선로라든지, 그리고 이동통신, 그리고 방송설비, 그리고 각종 전화라든지 인터넷, 방송, CCTV 설비 등 다양한 설비들이 구축되는 종합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통신 설비 일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 신입 때였기 때문에 저런 설비들은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시공 업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중에 어떻게 도면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공사가 되고 나중에 또 감리까지 또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현장에서도 다른 그 회사에서 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를 받다 보니까 나도 언제 시공 현장을 떠나서 또 한번 감리라든지, 그리고 내가 그 하고 있는 시공에 대한 설계를 한번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 하는 회사에 지금 입사를 해서 2년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굉장히 많은 베테랑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공되는 현장이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감독,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사 그 도면이 CAD 도면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AD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감리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급 감리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요, 그 시스템 구성을 이해하는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리는 사실 현장에서 빠르게 행정 업무 대응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정보통신 공사는 워낙 다양한 설비들이 융합, 복합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통신이라 하지만 사실 통신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계, 전기, 소방 분야와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분야하고 협업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초급일 때는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정보통신 분야는 아무래도 도서, 섬 지역이라든지 그 산간 지역, 그리고 철도라든지 도로, 공항, 그런 항만 분야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장이 좀 잦아요. 그래서 저도 초급 감리원일 때는 좀 출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곳곳을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쌓았고요. 그리고 또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또 보안상의 이유로 또 출입이 제한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 그런 곳에서 새로운 것을 그런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하면 고속철도 KTX 개통할 때 그 현장에 일을 했는데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현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열차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탑승을 했는데, 12월 24일 날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현장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두렵다 그러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2월 24일 날 차량을 배차를 받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바로 다시 또 부산에서 그 차를 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왜 이런 날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무전기를 통해서 또 승객들이 안전하게 KTX를 타고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어떤 그런 감동이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가장 필수적인 교육은 감리원은 자격증이 발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격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급 감리원 자격이 발급이 되려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초급에서 중급, 고급, 특급 감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 분야 최고의 라이센스인 기술사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경험을 쌓고 싶다면 우리 안세기술 같은 그런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고 감리라는 회사에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방학 때 또 인턴이라든지 업무를 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접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 기술을 많이 익숙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인 AI라든지 블록체인 기술 등 그런 최신 기술들을 많이 습득하고 감리라는 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 분야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더 활성화가 돼요. 오히려 일이 더 적어지는 게 아니고요. 비대면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최근에 안전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야, 공공 분야, 그리고 해외로도 진출이 가능해요.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그런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정보통신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그런 수요도 많고요. 신규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발주하는 감리 기관에서도요, 젊은 인재를 채용하거나 감리원을 투입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기회죠.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도 인정을 해주지만 젊은 직원들 그리고 초급 감리원들도 충분히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을 하는 정신을 가졌으면 해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회피하거나 또 망설인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감리원은 고도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인 스킬을 요구하거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감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감리한 그런 감리 현장이 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런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초급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통 업무상 경력과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일하는데 다소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링 감리 시장이 나이가 조금 고연령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엔지니어링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경력이 쌓이면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요.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본인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배님들이라면 정보통신 감리원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박사학위는 입체 영상에 대한 연구를 했던 권종수라고 합니다. 현재 브이리스 VR 대표로서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크게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분업화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자의 경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이야기로 펀드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를 조율해야 합니다. 때로는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촬영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래픽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3D 모델링 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3D 모델링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컨텐츠 수요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래머의 경우는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시각적 결과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주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딩을 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게임 내에 NPC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래는 고도로 발전된 미디어 디바이스와 그것을 구동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나오는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호기심과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새로 출시되는 HMD, 머리에 쓰는 기계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들을 사용해 보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와 원리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기기와 컨텐츠의 구조상 협업은 필수입니다. 창작자는 개발자들을 이해해야 하고 개발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은 항상 도전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전에 만들어진 작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한한 창의력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성공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잘 살려서 큰 프로젝트의 전문적 영역을 맡을 수도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전공자도 충분히 해당 분야의 직업 입직이 가능하고 관련 기업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파트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적용되는 직업으로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기존 방송 시장을 위협하는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미디어 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뉴미디어의 발전 역사를 보면 사진에서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몰입, 현장감, 인터랙티브 등의 요소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머리에 쓰는 HMD나 안경 형태의 AR 글래스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선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 인류의 꿈인 홀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오래된 미디어들은 사용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따라서 산업 전반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미디어에 빨리 적응해 나아가고 그에 관련된 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T그룹의 네트워크 운영 전문기업 그룹사인 KTMOS 북부에 재직하고 있고 이동통신 무선망의 설계, 구축, 운용, 유지관리, 품질관리,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범수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무선망 엔지니어링 분야 23년 차이고 무선망 엔지니어입니다. 1998년 말에 구인공을 살펴보던 중에 이동통신 디지털 셀룰라 PCS 서비스 도입 초기 한국통신 프리텔에서 이동통신 기술 구축 및 개통 업무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KT, KTF 회사가 KT로 합병된 이후에 KT그룹의 네트워크 운영 전문기업 그룹사인 KTMOS가 설립되어서 초기 멤버로 합류하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무선망 운용 엔지니어로 입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으로는 통신 이론, 전파, 안테나 공학, 인터넷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술 관점에서는 이동통신 무선망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품질을 측정하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와 광선로의 품질을 측정하는 OTDR, 광포화메터 등의 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역량 태도 관점에서는 이동통신 분야의 이동통신 세대별로 진화 속도,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동향에 관심을 두고 이를 획득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현행화가 좀 필요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에 ICT 폴리텍 대학, 전문대학, 대학에 진학해서 전자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훈련을 받았고요. 관련 검정형 자격증 취득 후 입직을 하는 방향하고 다양한 일학습 병행 제도를 갖춘 기업에 입사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과정 수료 후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현대인의 필수제인 이동통신 휴대전화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통신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국가 재난재해 시에 단일화된 지휘통제 이동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구축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엔지니어로서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이동통신 무선망 운용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상용 이동통신망의 경우는 이동통신 세대 진화에 따라서 2G, 3G, 4G, LTE, 5G망으로 진화하면서 기존 구형, 예를 들면 2G, 3G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5G망으로 전환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망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고요. 최근에 5G 특화망 분야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상용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스마트 공장,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의 그 제한된 권역 내에서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독자적인 특화망을 구축해서 그 5G 특화망 분야의 새로운 이동통신 무선망 설계, 운용, 유지관리 엔지니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5G 특화망 기간통신사 사업자 1호로 선정을 시작으로 제가 동사하고 있는 KTMO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5G 특화망 기간통신사 등록을 마치고 관련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그 시장 조사 기관인 ABI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전용 5G 특화망 규모가 21년도 약 2조 원에서 2030년에는 한 8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에 따르면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 주파수 공급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특화망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촉진하면서 2030년에 5G 특화망만 국내에서 약 1,000곳 정도가 구축될 것으로 그 집중적인 투자로 관련 산업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동통신 엔지니어링 분야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네트워크 기획, 설계, 조달, 구축, 운용, 유지관리, 관제, 감리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첫 입직을 직무 시작을 좀 명확히 해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동통신 관련 분야의 관련 기업에 입사한 후에 운용, 유지관리, 관제, 조달, 감리, 설계,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좀 경험하고 익히면서 이동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입직 후에 관련 기업 내 사내 양성 교육은 당연히 성실히 이수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자기 개발 시간을 가져서 관련 분야의 숙련 또는 전문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게 해당 기술에 대한 숙련성이나 전문성을 갖출 걸 좀 권고드립니다. 린다 그리튼 런던 경영대학원 교수의 100세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이 송두리째 달라짐을 일찍이 예고했었는데요. 20세기에는 인생 주기로 보면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즐기면 됐는데 후배님들이나 저나 이제 100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이제 서너 가지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또 그 사이사이에 그를 위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동통신 무선망의 개통, 운용,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경력을 좀 쌓아가면서 무선망 관제, 구축, 설계, 네트워크 기획 업무까지 업무를 좀 확장해가면서 이동통신 전반의 밸류체인 전반으로 업무를 좀 확장했었습니다. 그 입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숙련 기술을 상징하는 통신설비 기능장 자격을 취득했고 기술계 최고 자격인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기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융합 소프트웨어 공학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는 행운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또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에 대한 관심과 재정의 속에서 업무 역량을 좀 확장해 간다면 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엔지니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배님들은 후배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해당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는 노력을 지속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